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비트코인 논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씹어오는 거죠. 지금의 광풍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때문이고 기술은 복잡해도 욕망은 단순한 거죠. 지금 한국의 비트코인 상황에 거품이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도 모르는 게 아니죠. 다만 그 거품이 내가 돈을 번 다음에 터지길 바라는 거죠. 정부 규제가 우리를 관련 기술 후진국으로 만들 거란 우려도 과장된 겁니다.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는 자체적으로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한 자산 거래 비즈니스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기술의 미래 가치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화폐 공개와 채굴을 금지시킨 가장 강력한 규제 국가죠. 정부 규제가 어느 수준이고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아예 막는다는 소리는 적어도 현재 한국 상황에 있어서는 거짓말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정기방송을 드디어 녹화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요일. 어제 녹화해도 괜찮은가요? 목요일 예. 오후 11시에 방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녹화가 끝나서 제 혀가 따로 놀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 오늘 에 하도 논란이 많아서 경제부 총리를 직접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예. 근데 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세요? VHS. 네, 비디오 테이프요. 아, 예. 참. 베타. 예. 이런 거. 그 보급하고 그리고 인터넷 초창기 가입자 폭증에 포르노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플레이보이 씨를 인터넷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 산업 초창기를 촉진시켰는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 이게 이제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의 자본과 인력과 관심을 모이게 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인터넷 발전이 포르노 덕분에 촉진된 부분, 여기서 이제 포르노는 욕망을 말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이나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질은 그 욕망이 촉진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포르노를 규제하면 인터넷 후진국이 될 것이다. 기술 후진국이 될 것이다. 이거는 다 사실인 건 아니거든요. 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사한 종류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질서 있는 발전의 방향성을 규제가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드디어 다스 전직 고위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당사자인데요. 김 전 사장은 최근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회사 설립 단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인사 회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제 내부자들을 통해서 이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뭐랄까요? 그 회사 내에 정점에 있는 사람. 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핵심 중에 핵심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BBK 때도 등장을 하고 비자금 사건 때도 등장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요 보도만 보자면 다스 설립 때 인사회계 세부 내용을 보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이후로도, 예, 서울시장 시절에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안가에 가서 주연 상황을 보고 결정받았고,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네, 자택에. 140억 원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통령 자택에 가서 그런 내용을 주요 사항을 결제받았다. 이런 내부자 증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도만으로는 이제 설립 초기에 인사회계 기타 중요 내용,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건데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그랬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하간 이것만으로도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요하고 의미 있는 진술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에 자수서 냈다라고 하는데요. 자수서에는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거짓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감기가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요. 예. 한 사람은 감기, 한 사람은 흑고임. 예.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송구합니다. 자, 권승호 전 전무도 김성우 전 사장과 같은 시기에 현대를 나와서 같이 합류한 초창기 멤버로 이 두 사람 다 중요한 것은 결제 라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쭉 문제가 됐던 그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경리가 그 위에 전무 그리고 사장 이렇게 직접 결제 라인이었다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입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비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입을 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에 다 거짓으로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거짓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인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현재 설립 초기에 관해서 입을 열었다는 게 보도되는 거고요. 예, 검찰한테는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하간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갈래 수사가 있고 그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직접 가는 가장 결정적인 그 공무원, 증인 이런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구속 기각되거나 그래왔는데 이 다스는 되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하는 청와대 시절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쭉 모여서 회의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고, 예.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분들은 다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다스는 사기업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다스 관련은. 제가 다스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다른 다스 문건도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겠다면서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수해서 보는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BBK 소송과 관련해서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 김백준 기획관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백준 씨가 집사라는 얘기는, 금고직이라는 얘기는, 벌써,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언론에서는 항상 알고 있던 내용인데, BBK 재판 때도 등장을 하죠, 김백준 씨가. 예. 그런데 이제, BBK가 투자한 140억, BBK에 투자한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는 과정, 여기서, 문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 그러니까 김백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일개 사기업의 소송을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김백준 씨는 이제 지금은 특활비 때문에 오늘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요 관련해서는 저희 영장 해설 전담 이정준 판사하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이따가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김백준 씨는.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랬었나 하고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는 얘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안 받았다보다 훨씬 좋은 대처입니다. 예. 나중에 하면 그랬구나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드러나면. 예. 법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잘 씁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A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줬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예, 상세하게,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에 준 사람이 지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법률 검토를 좀 받은 거죠. 예. 해명 과정에서 웃기는 일종의 자백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긴급회의 후에 주장이 이런 게 나왔어요. 2008년인가요? 그 당시, 아파트 근처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거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근처에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인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 근처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이 없는데 구속영장을 못 본 상태로 이제 돈을 받았다고 기억나는 장소들을 쭉 훑고 나서 거기서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아예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본인 아파트 근처는 없었다는 것으로. 예. 아파트 근처에서 뭘 받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서 안 받았다고. 일종의 자백에 가까운 거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도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상납 인정했다라고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예. 누구의 지시로 상납했는지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국정원장한테 누가 지시합니까? 없어요. 예.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자, 본인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처할 경우에 이 구속영장 과연 발부될 것인가? 예, 이정일 판사하고 잠시 후 그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이 또 있습니다. 국정원이 관변단체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열린 유성욱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공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각종 단체를 맡아 관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어팀 소속의 직원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매달 어버이연합에 200에서 300만 원 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 동원 규모에 따라서 10명 내외면 100만 원, 20명에서 30명이면 200만 원, 그 이상이면 300만 원 줬다라고 하고요. 대학 교수나 전 국정원 직원과 연락해서 현안이 있을 때 칼럼을 부탁하고 보통 30만 원의 원고료를 줬다라고 합니다.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동원된 시위라는 주장은 제가 2010년대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저도 어버이연합 항의 시위, 항의 방문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다만 즐거운 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시위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김어준 나쁜 놈이라고 같이 욕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여자로 오해해서 욕을 했다라는 건 유명한 사례입니다. 거기 나오는 다, 돈 받고 나오거나, 일당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고 따라 구호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과거에 이런 얘기하면 당장 또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 앞에 쳐들어가가지고 또 공격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국정원이 돈 줬고 관리했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은 특별히 관리했다는 얘기도 나왔죠. 예. 네, 원세훈 전 원장이 특별히 관리했다라는 건데 매우 싫어해서 종북 좌파다라는 식으로 초장의 싹을 잘라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그 코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초창기부터 어버이연합이 붙었어요. 예.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괴롭혔고, 그 외에도 뭐 용산 참사 추모 집회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행사 때도 등장해가지고, 예. 부관 참시 퍼포먼스 했죠. 국정원이 그런 거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다 돈을 받아갔고요. 국민의 예. 세금으로요. 그렇겠거니, 그럴 것이다라고, 예, 짐작들을 다 했지만, 그렇게 언론은 직접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었죠. 예, 그런 짐작들을 다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소송을 당하거나 또 항의망문을 당할까봐,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다 받아갔고요. 글 써도 돈 주고, 예, 시위에도 돈 주고, 광고에도 돈 주고. 네, 광고료 단가는 200에서 800만 원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예,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스공장에서도 현직인 차성환 판사가 나와서 관련된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문건이 실제로 나왔다라는 건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물로 나와서 이에 관련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정열 전 판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말들 많았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물이 있었겠죠? 발견됐기 때문에요. 예. 있었겠죠. 본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보게 그렇게 그동안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덮으려고 그랬죠. 예. 그냥 다 해결됐다고. 예. 뭐 해결돼요? 이제 드디어 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건도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정열 저희 전담 영장 해설 전담 판사님께서 연결도 있다고 하니 하나 정도 더 짚어볼까요? 블랙리스트. 네, 국가기록원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기록원 외부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록원에 보면 기록물들 중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국가기록원도 그 직원들 혹은 뭐 외부위원들요. 외부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네, 특히 뉴스공장에 몇 번 나왔던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실제로 교체 조치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국가기록원장이 됐어요. 예, 그렇죠. 야, 이 국가기록원에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니. 이게 이렇게 문건을 단순히 다루는 곳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 기관 중에 블랙리스트가 없는 곳이 있었느냐. 없었나 봐요. 하긴 뭐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사법부에 있었는데 뭐 어디 있었다는 게 놀랍겠냐 싶은데 그래도 국가기록원은 정말 의외의 곳입니다. 거기는 정부가 생산한 문건을 보관만 하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참네.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정부 부처에 상상하지 않는 곳에도 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 영장 또 발음 방금 영장이 영땅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하네요. 제가 해놓고도 영땅 전담 해설 법무부인 동아의 이정열 사무장님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영장 관련해서 해설 많이 해왔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특정한 뭐 시간, 장소, 방법, 액수 다 나와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영장 전담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해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한쪽은 좋다고 하고 한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피의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이 이제 세 가지죠. 돈을 받았다. 예. 그다음에 받은 적 없다. 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예, 이 세 가지일 수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자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예. 법적으로 취급되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난 받지 않았다고 같은 그 취급을 받습니다. 어차피 증명할 책임은 이 검찰에게 사람이 있는 받았다라고 거죠. 주장한 쪽에 있으니까. 그죠. 네. 예. 예,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경우에 그땐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난다. 내가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나갈 때 그럴 때 사전 작업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의미가 있고요. 사실 어차피 인정하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사가 취급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까지 이제 이 특활비 관련해서 영장은 다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트렌드를 큰 틀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영장은 발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쪽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리고 검찰에 진술한 바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돈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받은 쪽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고 액수를 따지겠지만 판사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영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사실관계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인 부분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두 개로 가는데 지금 이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예, 이게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제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직무 관련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아까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예,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나오진 않았는데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에 이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또 등장할까봐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이번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려하시는군요.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MBC에선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다스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다스 관련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시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이 공무원이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까지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개인적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그러면은 아주 축소돼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정말 과잉 충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해왔고 관리를 해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부분, 지금 이 다스 변호사 선임료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 국정원이 뇌물을 줘야 될 특별한 직무 관련성은 별로 그렇게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줬다고 달라 그래서 줬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거는 이제 돈을 줬냐 안 줬냐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지 법적으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따지긴 하지만 지금 돈을 수수했느냐가 먼저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니까. 네네.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구속영장은 너무나 엄격하고 축소되게 지금 되어왔었거든요. 네. 게다가 김백준 씨는 만약에 구속된다면 그 다음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순서가 차곡차곡 이제 지금 아마 검찰에서도 그 윗단계인 이제 비서실장, 그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까지 갈 텐데 이 지금 첫 단계가 차단돼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직무 관련성 과연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할 때처럼 그렇게 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 영장전담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발부돼야 하는데 지금 영장 서울중앙의 영장이 이때까지 보여왔던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전례를 볼 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발부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결과 가지고 또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이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가 약간 갔습니다. 괜찮아요? 좀 매력적인가요? 더? 허스키 하니까? 하태경 최고위원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요. 다들 감기 걸릴만 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예. 유승민 대표는 그래서 바른정당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각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에 다스 물어볼 거라고 준비하고. 어쨌든 주제를 바꿔서. 저희 작가들의 의식의 흐름이고요.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 저의 의식의 흐름은 일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뭐 신사적으로 해결하자. 신사적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 안에 한지붕 두 가족 아니냐. 절대 화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 드시지 마시고 좀 그쪽에 주인이 누군지 네. 합의를 하고 네. 일부분 나가시라. 그리고 핵심은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나가고 싶은 분들 안철수 대표가 정리해 주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합의 이혼 잘해가지고 어차피 안 된다 이거. 예. 그 부부가 지금 파탄이 났는데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미 갔는데 남은 것은 어떻게 재산을 잘 정리해가지고 서로 깔끔하게 헤어질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둘 다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호남개혁 신당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박정천이 지도부가 되는 당이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나가지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 네가 나가라. 근데 당원 투표 70% 이상 받았는데 안 대표는 나갈 명분을 당원으로부터 봉쇄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야 뭐 전당원 투표 자체가 물론 저쪽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어간 반대파도 무슨 소리냐 하고 할 말이 있긴 하나 안 대표는 전당대회 무산돼서 실패하면 어젠가 오늘인가 그럴 때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이제 지구를 떠난다고요?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거야. 아무튼 떠나야지 지금 여기 있기가 어렵죠. 자기 정말 정치 생명이 끝이죠. 끝이죠.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명분을 축적한 거고 당원 투표 70%, 70몇 프로 자기가 지지를 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또 무시한다는 게 또 명분이 안 서잖아요. 아니 그거야 투표율도 저조하고 사실 대단히.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저조했기 때문에 크게.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70%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유령당원 정리한답니다. 상당 부분 유령당원이에요. 저희 당에도 있고
한국당이 더 많고 제가 새누리당 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지금 이제 당권파가 주장한 논리도 있고, 반대파가 주장한 논리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유승민 대표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총 있으니까 물어보겠다, 상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박지원 대표가 안 나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당하냐, 여기,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선개혁 후통합이에요, 그게. 네. 선개혁 후통합이고. 박지원 대표 문제 해결해라. 그렇죠. 이런 먼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통합과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예. 반드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선개혁 후통합, 통합개혁 병행, 통합무산. 예. 통합무산은 다 죽는 길이고, 양쪽 다 죽는 길이고. 선개혁 후통합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통합개혁 병행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그러면 합의 이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권해보는 거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통합으로 가고, 국당 전당대회로 간다. 왜냐하면 통합무산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홍준표 대표한테 지는 거예요. 그 생각해 깨끗한 야당이 좀 구태 야당한테 완전히 말아먹히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그리고 뭐 박지원 대표로 자꾸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20여 분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몇 분 계시고 최소한 3명은 이름을 특정했죠. 이분들은 합당하면 같이 따라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 이 반대파 그 창당을 하면 이분들은 출당을 시켜서 반대파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거부했죠. 근데 그러니까 거부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례 3명을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 안 나간다. 그 3분들 민주당 간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명분이고요. 아니 실제로 한 사례가 이용조 의원 사례가 있는데 네. 이용조 의원한테 개혁신당 나가면 나갈 거냐. 네. 본인이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싫은 거 하고 네. 나가는 거랑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거 이런 싸움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왜 나가야? 우리는 여기가 본거지고 당신이 그렇게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 이런 싸움이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 싸움은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정지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반드시 된다라는 네. 게 부인할 수 없게 되면 그거는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죠. 그렇게 될 겁니다. 글쎄 뭐 빨리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제가 궁금한 거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유승민 대표는 이제 잘 정리해서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합당했을 때의 시드 조건가 떨어지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합의 이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스탠스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스탠스는 그건데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 합당할 때 몇 분 실제로 나갈 사람 없다고 만약에 주장하시니까 뭐 한 5명 정도 나가고 그러면 35명이 같이 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합당에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랬을 때 그 당의 내부 분란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가 바뀐 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국민들한테 속죄를 하든지 네. 스탠스가 왜냐하면 자기는 안 간다고 개혁신당 만들겠다고 그랬던 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낯뜨겁게 오실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통합개혁 병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당 준비위원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창당 지원하겠다. 여태까지 한 거 내 잘못했다.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면 바꿀 리가 있습니까? 안 바꾸고 창준이도 안 된다. 이거 안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싸우고 그거는 있어요. 명백한 해당 행위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창당을 방해하는 것은 그 신당이 생겼을 때 네.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출당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윤리위에서 한번 봐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소위 누굽니까? 비례대표들도 막 반대해가지고 당이 합쳐졌다고 했는데 막 거기서 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유승민 대표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합쳤을 때는 깔끔하게 합치고 반대할 사람은 미리 떨어져 나가고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 대표가 지지난주까지는 그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공장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은 동시에 진행한다. 그게 정치라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 협상파에서 전당대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룰로는 그랬던 룰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이제는 뭐 꼼수라고 욕을 하던 어떻게 뭐라고 하든 간에 물렀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 일단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이게 꼼수인지 꼼수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다 닫고 하는 게 무슨 투명한 아니 겁니까? 다 공개하잖아요. 뭘 바꿨다.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들이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아닙니까 마음대로. 아니, 그게 문 닫든 열든 어차피 네. 당무위원회는 안철수 대표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안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투명한 거는요 이 진행 과정을 전체를 공개하는 거지 결과를 공개하는 게 투명한 게 아니죠. 결과를 어떻게 숨깁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행 과정도 앞부분 공개하고 또 비공개하죠. 그건 취업적이니까 너무 취업적인 걸로 하지 말고 좀. 아니 요는 네. 이쪽도 급하기 때문에 뭐 공격을 받겠죠 이런 식의. 뭐 몰래 하느냐 당무회는 반쪽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당 전체에 미칠 영향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 들어와도 되죠. 근데 그분들이 쪽수가 안 되니까 네. 와서 깽판 치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아니 그분들이 와서 반대 표결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내 다수파가 있고 반대 소수파가 있는 표결에 것이고. 참여해봐야 뭐합니까? 당무위원회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욕이나 하고 있는 거지. 욕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막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편이 들더라도. 예. 자 지금 상황에서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안 대표가 네. 과단성 있게 가야 돼요. 과단성. 네. 그러면 왜냐면 내용만 다 공개를 하면 어차피 평가는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걸 안 과단성이라고. 좋게 보는 분들이. 근데 지금 강철수가 초강철수가 되지 않으면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룰을 지키면서 해가야 되는데 예. 과단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막무가내 무대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막 가야지. 그럼 안철수 대표 막 가야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돌진해야지. 그건 그래요. 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걸 돌쇠 정치인 돼야 돼요. 무소의 뿔처럼. 돌아가면 공경 시인처럼 무소의 뿔처럼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그건 꼼수를 비롯해요.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원 정리하고 있어 실제로. 네. 그럼 유령 당원 정리한다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거품이 많아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 쪽을 그렇게 옹호할 수밖에 없고 변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은 네. 저는 한 배를 탔습니다. 카밍합니다. 카밍아웃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걱정은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지. 근데 이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거죠. 뭐 저쪽 반대파 입장에서는 양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저도 쭉 읽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 싶긴 하나.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서로 죽는 상황이긴 하죠. 좀 네. 무리가 되고 뭐 저쪽에서 공격하겠지만.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처음부터 합당하자고 했으면은 오히려 쉽게 정리됐을 텐데 제가 볼 땐 저쪽에 전략 실패도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박지원 대표가 과감하게 먼저 합당하자고 드라이브를 했으면 우리가 흡수 합당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는 합당은 안 되고 개별 입당만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네. 우리는 합당하겠다. 네. 나하고 합당하기 싫은 사람 오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초반에 우리 내부가 분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 대표도 이 많은 번뇌 끝에 어쨌든 그 새로운 통합 노선으로 갔고. 유 대표는 이제 합당에 건 거죠. 지난번까지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약간 유보적인 태도였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싸우겠다. 안에서 개혁하겠다. 이제는 합당으로 가는 것은 확정한 거고. 예, 100% 확정입니다.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길이. 근데 왜 아닌 척을. 외통수 맞아요. 유 대표도 외통수예요. 그걸 이제 자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요? 그게 좀 늦어요, 그분은. 근데, 이게, 저희들은 홍준표 대표 저런 당이 없으면, 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요, 추미애, 홍준표 두 분 싸우는 게 정치가,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우리가 없는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욕 많이 듣죠. 근데, 그나마 홍추보다는 저는 안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추보다 안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요? 저부터도 하고. 무슨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까?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야기도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못하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 낡은 보수 청산 우리가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른정당은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비리 의혹들은 밝혀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라고 유승민 대표는 말하지 않던데 하태경 의원만 톡 튀어가지고. 그건 역할 분담입니다. 제가 조금 앞서가고 뒤에 따라오시는데 지금 역할 분담이 아니라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제가 먼저 가고 뒤에 따라오시는데 어차피 성계구 통합에서 하태경 노선으로 지금 됐잖아요. 근데 MB 문제는 좀 부인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이실직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모양 빠지게 지금 걸치고 있다가는 UAE 꼴 날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썰전에서 장제원 의원이 잘못한 게, 근데 제가 장제원 의원한테 물었어요. 다시 놓고. 왜 물어봤냐면은, 놀리려고 물은 게 아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건 MB 문제다. 그 스탠스가 맞는 거죠.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저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이 해결할 문제다. 이 정도 그렇죠. 스탠스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사기비니까. 홍준표 대표 스탠스 또 그러니까, 글로 확실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죠. 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결국 또 홍 대표가 어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바꾸겠죠. 저는 100% 바꾼다고 봅니다.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홍 대표가 어떤 명분을 안 친하다면서요. MB랑. 아니, 본인 주장으로는 친했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최근에 또 안 친해졌을 겁니다. 어쨌든 바른정당은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다. 당연하죠. 이 정도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죠. 네. 근데 본인이 감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사장까지 지금 다 점점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데. 버림받고 있네요. 그렇지만 바른정당도 지금 평안하진 않잖아요. 예. 물론 생각보다 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화됐죠. 안정됐습니까? 의원들은 네. 딱 굳어졌죠. 이학재 그래요? 의원이 남아있는 걸로 네.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럼 원희룡 지사만 남은 겁니까? 원지사 한 분 남았죠. 원희룡 지사는 적어도 합당엔 반대하잖아요. 아니, 원지사는 자기 고민은 그거예요.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싸움을 난 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 대표가 그런 꼴 결코 못 본다. 반드시 후보를 낸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내지 말고, 그리고 내지 말고, 여기도 내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해보겠다. 이런 어쨌든 건가요? 어떤 상태든 네. 1대1로 자기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겠죠. 그 심리 저도 이해해요. 모든 후보는 1대1로 만들고 싶죠. 싶겠죠. 근데 저는 그건 실현 불가능하고 3파전 아니면 4파전이에요. 네. 무소속으로 나가면 우리 당도 내고 누가 됐든. 협박 아닙니까 그게 다. 아니 정치가 회의와 협박이지 뭐. 회의와 협박이지. 무소속으로 나가면 우리도 내요. 4파전이에요. 우리 당에 있으면 3파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지사는 발을 현실에 디뎌야죠. 이 남지사도 똑같을 거예요. 남지사 후보도 아니라 안 해요. 그거 왜 합니까? 네. 남지사는 이제 이미 떠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남지사 조조라고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조 철새 조자다. 그러니까 본인 이건 이야기를 해야 돼. 본인이 보수단이라 제일 세게 반대한 분이에요. 대선 때. 네. 그래놓고 보수가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러고 계신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겠죠. 상황 논리죠. 그러니까 다 선거예요. 네. 대선 때 자기가 후보 돼보려고 유 대표도 그걸 마찬가지니까. 나간 거고. 그건 좀 달라요. 유 대표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랬던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선거 있으니까 다음 총선 때 또 옮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당에, 사실 정당 소속을 바꾸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죠.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림없이 3등 합니다. 2등도 못 합니다. 저주까지 퍼붓고 그러세요. 이것도 압박. 이미 남경필 지사는 떠났는데, 남경필 지사는 그러니까 3등 한다고 저주하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 당 후보랑 한번 붙어보세요. 원희룡 지사는 그럼 탈당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거는 이제 현실주의 원지사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지지율, 저희들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네. 한국당이 15%가 안 나오게, 제주도에서. 네. 그렇게 하면 원지사가 굳이. 어느 세월을 그렇게 합니까? 제 말은. 됩니다. 시간은 아직 있고, 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유보 상태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후보 등록 때까지는 원지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은 채? 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경제 현안 아주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논란까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경제 관한한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답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공장을 찾아준 분들 중에 정부 최고의 급 인사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방송에 전화로 짧게 한 거 외에는 처음입니다. TV 라디오 전체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뉴스 공장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직접 나오신 경우는 그럼 당연히 처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도 하도 난리여서 직접 모셔야 되겠다. 네. 이 뉴스 공장 혹시 들으십니까? 예, 가끔 듣습니다. 예.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예. 가끔 들으시면 안 되고요. 더 자주 듣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요. 예. 지금 경제부총리 되시기 전에 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총장 한 2년만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총장이 되셨습니까? 그 전에 쭉 관료셨잖아요. 제가 관료로 32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지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제가 사의를 표하고 스스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와서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칩거라고 할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아주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총장 청구에서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 직전에 다시 전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하다가 사의를 펴고 그만두고 나갔고, 다시 입각 제의가 2차례 온 걸 제가 이제 고사를 하고, 그러고는 그때가 이제 백수였으니까요. 이렇게 있다가는 또 될지 몰랐다 싶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근데 마침 그 전에 고사했던 대학에서 다시 또 총장 청원에서 후보를 올리겠다고 해서 수락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총장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당황스럽네요. 예, 그렇게 해서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잘난 척으로 들립니다. 그런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부총리님 따라해보세요. 예. 라디오는 뉴스공장. 시사는 김어준. 손석희보다 김어준. 예. 완전 독재 지금 저희가 앞으로 써먹으려고요. 예. 자, 그럼 바로 질문으로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난립니다.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약간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부가 오락가락 한다.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유념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진정시키는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서는 정부에서 입장이 같고요. 다만. 방법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몇 가지 안이 나왔었죠. 일부 부처에서는 이제 거래소 폐쇄까지 나왔었고. 법무부에서는. 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하우스처럼 보는 거죠. 말하자면 도박판처럼. 법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금 강한 안을 정부 안에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부처들이 생각하는 부처도 있었고요. 또 그거는 그러니까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아예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부처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과 유사하게 간 부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폐쇄까지 이렇게 명시로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이제 총리실에서 TF 구성돼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래소 폐쇄 얘기인데 그게 조금 이제 앞서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기대했는데. 그럼 정부안 중에 다른 것도 뭐가 있습니까? 폐쇄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함정인 규제 수준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통일된 그런 규제에 대한 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실명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다 또 과세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일단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투기는 강력히 규제하고 투기를 하고 실명제로 가고 실명제 하는 거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좀 얘기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상화폐의 이제 기반 기술이라는 이제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기반 기술 중에 그 하나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이런 기술은 장려하되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해서 잡겠다. 예, 투기성 있는 부분은 이제 규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걸 잘 그 알려서 이것이 상당한 그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또 규제 방안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 기반 기술로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그 선도 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좀 균형 잡히게 보겠다 이런 시각입니다. 원론은 알겠어요. 원론은 알겠는데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규제하고 이걸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블록체인은 이제 앞으로 산업에서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물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이고. 기반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과 비슷한 겁니다. 인터넷 처음 나올 때는 규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업적인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측면하고, 그것이 활용돼서 나온 가상화폐의 이제 투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선의 투자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봐야 했다.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소 폐쇄가, 지금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논의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긴 한 거죠. 네, 살아있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정발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에 생기는 여러 음성적 거래 문제라든지 또 해외 유출 문제 등등 또 그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빡세게 좀 서로 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어쨌든 지금 부처 간 열심히 논의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뭐 부처가 각 부처 입장별로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르니까 견해가 다른 거는 당연합니다. 네.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폐쇄도 옵션으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예. 살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강한 조치라고 하면 그 이전에 다른 조치로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검토해보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언제 나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왜 1차, 2차, 3차 막 대안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도 과거에 하면서 대책을 내는 거는 참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전체 판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요 안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안이 한다 이런 식의 플랜들이 짜지겠죠? 글쎄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한 번에 그냥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큰 틀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이 잘못돼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대책이 잘못되기보다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폐쇄이기 때문에 출렁이었었고 지금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대책이 잘못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꼭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정말 유념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관리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회 들어서는 일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그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했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같은 투기는 또 개인의 어떤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면서도 좀 더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만들었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대책이 일찍 있었어야 하지만 투자는 결국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자기가 돈 잃고 나면 탓할 사람 찾거든요.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요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잘못되면 무조건 정부 책임을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탓을 못하게 하는 종합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빨리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부분이 완전히 그렇게 오래된 아주 새로운 이슈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좀 이해해 주시면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경제를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봤다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시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예,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과장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문재인 정부 잘못되라고 저주를 하는 겁니까?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거 어떤 건가요? 어제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갔습니다. 네. 인천 가좌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간 이유는 그 아파트 단지에 일하는 경비원들이 계신데 지난 10월 달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니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분들 일부 해고합시다. 네, 그러고 예. 자동화합시다 하는 것을 입주자에게 투표에 붙였어요. 네.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 일이라고 들었는데 입주자분들이 한 60%가 그걸 부결을 시키고 네. 이분들을 고용을 유지하자 우리가 관리비가 좀 오르더라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서비스를 계속 좀 받고 싶다. 네. 요새 이제 경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택배랍니다. 택배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서비스에 만족하고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단지가 좀 오래된 단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적 관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경비원들 연령층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왜 하냐면은 경비원 같은 분들이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받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는 이게 한 135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157만 원 정도의 돈으로 또는 작년에 135만 원 돈으로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가 23%입니다. OECD 3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취약계층의 사람다운 삶에 대한 얘기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아까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이때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이 35%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4분의 1입니다. 남자보다 2배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이. 청년들의 4분의 1입니다. 이런 계층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또는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성장을 3%를 하고 금년에 3% 목표를 하고 있는데 3%, 4% 성장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와 굉장히 내재하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영세 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평균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7.4%가 올랐습니다. 매년. 이번에 16.4%가 오르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오른 부분이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9%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9% 오른 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줍니다. 물론 30인 미만 사업주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소나마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사업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거든요. 3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예년보다 더 오른 9%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주분들이 일자리 안정기금이요.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 한 분 고용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월 제가 13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사람 당입니까? 한 사람 당입니다. 그럼 10사람을 하면요? 그럼 1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려면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대폭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가입하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제가 90% 지원해 주거든요. 90%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주 부담 금액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약 한 17,000원 정도 한 달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부담을 하시는 정도로 하면서, 해년마다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분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예 부담을 안 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럼 그런 정부 지원을 받으면 결국 예년의 인상률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6.4% 오르는데, 저희가 9% 지원해 주니까 6.4%는 예년에 7.4%죠. 그거는 예년에 올랐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건 과장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특히 종편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보수 매체하고. 예. 저희는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과장됐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도 저희가 어떤 소상공인의 영세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세어보니까 76가지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임대료 문제도 있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원을, 그런 처지에 있는 사업주들께서 전부 다 신청해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 더 사업 잘하셔서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 고용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 오를 줄 알았더니 근로시간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거나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편법에 대해서는 고용부 또 노동청에 있는 지방노동청 또 이런 관서를 통해서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부 주부생 안 되는지 알면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런 단속을 저희가 하고 또
또 이렇게 행정 지도라든지 또 잘 안 내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사업주분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금 신청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자동 아파트를 갔더니요. 그 입주자 대표도 만나고 제가 경비원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입주자들 좋아하고 입주자 대표분들은요. 작년 10월 달이면은 자기들이 그 관리비 인상분을 부담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21평부터 41평까지 3개 평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4,000원에서 월 8,000원이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네. 고용을 유지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나중에 결정냈는데. 이 경우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 상관없이 다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파트 경비원. 그거 잘하셨네요. 네. 아파트 경비원들이 가장 해고가 쉬운 직종입니다. 그래서 30인이 넘어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자동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것이 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리비가 4,000원에서 8,000원 오르는 것에 반 이상을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래 더 내려고 한 돈의 한 45% 정도, 40%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비가 한 2,000원 정도 오릅니다. 41평 사시는 분들은 4,000원 오릅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경비원들 너무 고마워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연세가 70 넘으신 분인데 건강해 보이세요, 일을 하니까. 근데 입주자 대표분들도 우리가 이런 결정인데 정부가 둬서 고맙고 이분들 계속 유지해서 고맙고 그러니까 다 해피하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주 잘한 거 말고 그럼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지금 부동산 파리 대책이 이제 한마디로 집 많은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였잖아요. 세금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오히려 집을 팔지 않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강남 4구의 집값은 오르고 있어요. 둘 다 묶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에 최근 부동산 거래 기간, 예를 들어 12월이면 12월에 지난 4, 5년 동안의 거래 건수하고 작년 거래 건수를 보면 작년에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남 4구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니까 또 정부가 단속하고 하니까 일부 중개업소에서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니까 이 거래가 안 되는 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강남 4구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6억 미만의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그 정도로 오르고 있지 않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쭉 통계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물량도 늘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도 1%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얘보다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유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유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는 찬성률이 훨씬 높던데요. 찬성률이 훨씬 높죠. 네. 찬성률이 그럼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은. 비싼 아파트 있는 분들이 적으니까요. 네.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왜 고민하는 거죠? 왜 고민하면 이런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유세와 거래세를 봤을 적에, 보유세가 거래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보유세를 좀 올리겠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이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정부가 지금 강남 4구라든지 그 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그 해당 지역에 맞춤형을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네. 보유세를 올리면 정부세가 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보유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전부 다 올리게 되면은 전국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종부세로 하면 종부세로 하게 되더라도 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집들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어느 언론에서는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일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전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는 그 마음 같아서는 네. 그래도 대부분은 그 대상은 결국은 뭐 강남 지역이나 그 정도 가격이면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대상이 되는 율이 훨씬 높죠. 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대상이 되면 안 됩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강남 4구나를 비롯한 일부 지금 부동산 과열이 아닌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까지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지역에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보유세는 그 특정 일정한 가격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적용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 목표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얼만큼 작동할 것인지 제가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래세의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조세 정책 측면에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면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보수 매체의 저항이라든가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예. 진짜로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부통님이 아파트 비싼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예전에 이런 보도 중에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 관료들의 아파트가 실제로 비싸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작고 있는데 저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전용 면적 18평짜리입니다. 네. 작은 면적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닙니다. 뭐 저도 그 어느 댓글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뭐 집값 올라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나 좋죠, 좋기는. 사실은 뭐 별로 뭐 그런 점도 모르겠어요. 집이 하나인 사람들은 네, 집이 하나인데요. 집이 하나 제가 집이 상관이 하나 없어요, 사실. 집이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보수 언론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언론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 지역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지만은 네.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는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요. 네. 정말 사심 없이 한 가지 좀 더 좀. 그 말 나와서 현 정부가 혹시 이렇게 보수 매체의 공격이나 보수 매체의 어떤 태클이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까? 부처회의 할 때 보면 뭐 이런 기사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과거에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제가 뭐 보수 매체다 그렇지 않은 매체를 나누는 건 뭐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보수 매체가 주로 공격을 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바로 이제 영향을 주시고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에 저희가 참고는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계셨으니까 지금 드리는 네. 말씀인데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보수 매체의 공격에 그때만큼 신경을 쓴다 안 쓴다? 글쎄요, 이걸 정부 전체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저희가 고려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영향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는 하지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뭐, 옛날보다 덜 쓴다. 덜 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아니, 연장된 시간 지나갔군요. 예. 지나갔습니까? 예, 뭐, 국무회의 하셔야 된다고. 예, 국무회의가 오늘 대선전에 했는데 조금 국무회의를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은 아니고 매주 하는데 조금 더 하시죠. 매주 하는 거고 처음 나오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게 있었는데, 장관들께 출연 요청을 하시던데, 저희는 요청을 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제가, 우리 직원에게, 네. 우리 뉴스공장 나가자.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죠. 모든 부처 장관님들이 나와주셔야 돼요. 직접 나와서 설명하셔야 되고, 오해받으면 풀어야 되고. 근데 제가 나오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이 그렇게 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 김원준 씨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는 제가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대통령도 직접 소통하는 마당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솔하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받거나 잘못 전달됐으면 직접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바쁘냐면 좀 더 하시죠. 그런 면에서 모처럼 다음에 받아준다면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모처럼이 아니라 처음 나오셨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거든요. 소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예. 지금 청와대에는 노무현 정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보수 매체가 공격하는 정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 많은데, 신경 쓰는 정도가 덜하다, 이전에는. 글쎄요, 그걸 제 입장에서 공격이라기보다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부에 있는 당국자가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네,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그런 비판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저희가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집이 있어도. 예. 개의치 않고 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예. 그런 정책을 쓸 필요가 있으면 쓴다. 저 같은 경우 집이 한 채인데 그게 오르거나 내려가는 게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관료들 중에. 그분들 신경 쓰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예. 너무 이렇게 일리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은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이 있으시게 그걸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개인 사정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람도 봤다. 보긴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보긴 본 적이 있다. 책임 있는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보긴 본 적이 있다. 제주에서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다. 들은 적은 있다? 글쎄요. 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하셔야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각자 사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돼 있는 것을 너무 또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공직자가, 특히 책임있는 공직자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도덕적이고, 네. 조금 더 솔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석방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네, 기재부가 다스의 3대 주주 아닙니까? 예. 기재부가 사실 하고자만 했으면 이전 정부에서도 실소유주 밝혀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이제 상속세 때 물납을 다수 주식을 받아서 지금 19.9%인가요를 지금. 3대 주주. 소유를, 저희는 3%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19%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프란더스계에서 3% 하는 전 문제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민간 활동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 말은 기재부가 할 일을 안 했지 않냐. 아니, 기재부에서는요. 네. 상속세를 물납을 받아서 주식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주주로서의 모니터링 하는 거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물납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비상장 주식을 다른 주식, 그러니까 상장 주식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고, 예, 상속세를 낼 주체가. 게다가, 회원권이라든가, 황금성, 훨씬 황금할 수 있는 요건이 강한, 그런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비상장 물납으로 받았다. 그거는 좀 오해건 오해십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를 받는데 이제 현금이 있으면 받겠죠. 상속세를. 예. 그 다음에가 국공채입니다. 예.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상장된 주식입니다. 상장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장된 주식을 규제가 있는 상장 주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재부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 변화를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밝혀내야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인데 다만 제도적 잘못돼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고쳤는데 부동산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을 경우에 부동산을 물납을 안 받은 겁니다. 저당권 10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소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그때 규정상에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제도를 고쳐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받도록 비상장 주식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번에 시정을 했고요. 기재부가 이전 정부 시절에 다스 물납 요건을 굉장히 물렁하게 적용해가지고 비상장 주식으로 처리하게 해줘, 용인해준 측면이 있다. 이거 꼼수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재부의 지금 책임자인데. 안하고 청장님하고 한번 붙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하고 청장은 저하고 공무원 시험도 동기고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은 백수예요. 총리가 됐지만, 부총님은. 안 청장은 이제 국세청에서 대구청장까지 하셨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네, 그분은 이게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네. 물론 제가 이제 그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죠.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저당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납을 비상장 주식을 규정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규정 고친 거죠.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시다 보니까 자꾸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데 기획재정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 생각이 없고요. 생각 있으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기재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혹시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부당하거나 편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관님은 안 그러신 것 같고, 네. 장관님 주변에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어쨌든. 다스가 근데 누구인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지금. 누구 걸 것 같습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앞으로 이제 검찰 지금 수사 중이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짐작은 있으시죠, 짐작은? 글쎄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안 게, 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스 누구 겁니까? 묻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다스란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 예,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 중이니까. 짐작이 있잖아요, 짐작이. 개인 짐작. 집요하시게 정하는데, 검찰 수사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시죠. 곤란하시네요. 네. 예. 근데 우리 공장님이 물어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으네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진짜로. 근데 보니까 방송에 맞는 체질이신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월간 김동연 어떻습니까? 월간 김동연.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시죠. 약속하셨어요? 네, 하시죠. 한 번 정도 하시죠. 말 바꾸기 없게요. 네, 대신에 좀, 너무, 물어보시기만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도 장사를 해야 되고, 손님도 장사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장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가지고, 국무회의가 뭐가 중요하냐. 직접 국민과 만나야 한다. 그래서 20분 이상 국무회의에 지각하게 생겼는데, 저희는 알 바가 아니죠. 자. 혹시 인사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사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요? 네. 혹은 국민분들께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뉴스 공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분들과 직접 소통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금년에 저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국민 삶의 질은 과연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체감할 수 있게끔 우리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부총리님 저희 방송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아, 그럴까요? 역공이시네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또 자주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부총리 저희 코너명 정했거든요. 이미 월간 부총리 첫 시간이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정태현 소장님이 독감으로 저희 대타로 한겨레21 김한 기자가 나왔는데 부총리께서 시간 다 까먹어가지고 2분밖에 남았어요.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김한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방송사들이 노동자들한테,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상품권을 줬는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실시간 포털에 상품권 페이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기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 지금 국민청원이 올려져 있는데요. SBS 상품권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알려주세요. 검색어. 상품권 페이. 상품권 페이. 네, KBS 21. 네, KBS 상품권, SBS 상품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KBS 상품권. 네. 본인 이름은? 네. 제 이름은 김한입니다. 네. 2분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쫓기네요, 마음이. 예. 한겨레 21도 좀 검색해 주십시오. 예. 한겨레 21에 예. 기사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지금 기사로 쓰고 있고요. 예. 저희가 기사. 양지열 변호사는 1분만 해도 다 했어요. 네, 좀 당황스럽네요. 2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예. 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이례적이지 않게 공공연하게 상품권을 지급해왔고. 지상파들이. 네, 그렇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돈 대신에 상품권을 줬다. 네. 지상파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한겨레 21이 특종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 건 방송계 갑질 119라고, 예. 방송사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몇 분 남은 거죠, 지금? 네, 직장 갑질을 고발하는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예, 거기서 올라온 제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방송사들이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어기고, 이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시간 다 됐어요? 예, 상품권 페이, KBS 상품권, SBS 상품권, 한겨레 21 검색해 주십시오.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받고 있다. 네. 다 했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2분 내에 하는 걸로 하죠. 네. 검색어 많이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